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26일 오후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록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가지 국민의힘 내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승민 의원이요 결국은 대권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미향 보호법을 만들려 했잖아요. 대표 발의한 사람은 인재근 의원이고 여기에 뻔뻔스럽게도요 윤미향이도 이름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윤미향 보호법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서 반발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마치 5.18 외국 가면 처벌하겠다라는 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를 딴 것 같은데 현 민주당이 들어선 이후에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요 이렇게 악법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 여당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윤미향 보호법 결국은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비판을. 그래서 오늘 이 보도를 보면 윤미향 이 보호법을 민주당 측에서는 철회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뒤늦었지만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악법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뭡니까? 언론중재법이잖아요. 이 언론중재법 반드시 철회하도록 대단한 이런 이 압박 전술을 계속해서 구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윤미향 보호법,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지난 봄에 충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즉 검수완박 이걸 하려다가 여론의 강한 압박과 비판에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그러니까 초선 강성 의원들이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여론의 방향을 떠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선 강성 의원들이 중심돼가지고 이 중수처법을 돼야만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갖고 있으니까 검찰의 독점, 이 권력 독점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논리하에 검수완박에 따른 이 중수청, 이 공수청을 말하자면 만든다. 이런 지금 입법 계획을 최근에 밝히고 나섰거든요.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제동 걸기 위해서는 이번에 윤미향 보호법 우리가 비판하듯이 언론중재법을 우선적으로 비판의 수위로 높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 강성 초선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유승민 의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출마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고향으로 가요. 대구로 내려가서 이제 내일 오전에는 대구시당에서 별도 출마 회견을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예방하고, 그리고 28일서부터 30일까지는 경북 지역을 쭉 한 바퀴 돈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했어요. 그래서 국민박수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다. 유승민을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써달라.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주로 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노사정 대통합, 공정성장, 연금개혁, 부동산 해결, 북핵 억지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간단하게 한 1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요 이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그리고 동시에 사회 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겠고,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차별과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도 만들겠다. 그리고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조성해서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공정한 성장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이제 조국 찬스를 쓴, 즉 아빠 엄마 찬스를 쓴 조국의 아들, 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 비판적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즉시에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그리고 세금은 낮춘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 핵 문제와 관해서는요,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핵 억지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가장 강한 후보인 본인을 좀 뽑아달라.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정답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북한 문제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 누구도 감히 넘을 수 없는 자주국방력, 군인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 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요, 비핵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북과 대화하고 한미 핵 공유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지로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망과 킬체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그래서요, 이 미사일망,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이 킬체인, 그러니까 보수당 정부의 대북 억지력 확보,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앞에 당당하겠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되 우리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침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여기에서요, 특히 중국과 일본 문제에 대해서 주권과 역사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 안보 주권을 포기했다. 이제 3부를 약속했잖아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는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안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침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역사는 즉 한일 간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불행한 역사, 이거를 해결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식에 대한 역사의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문제, 여기에서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비전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서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유승민 후보를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월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대표가 돼가지고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방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이. 그래서 이제 시종일관 이준석, 유승민 하면 둘이서 말하자면 제일 서로 챙기는 사이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준석 편이 아니다. 절대 그런 편이 아니고 오히려 이준석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만나더라도 인사도 안 한다, 이런 요지를 얘기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인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정권 교체를 하러 국민의힘에 온 것인지 당권 교체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요, 꼭 윤석열 총장을 끌고 들어가요. 아주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표식을 잡겠다며 민지와 부탁해 같은 썰렁한 것만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흔든다. 2030대가 지지가 우리 당에 소중하다. 그러면 2030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윤석열 총장처럼 했다는 이준석이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준석과 가까운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충돌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저희가 뭘까요?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이 공정성, 이것이 유승민 후보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 이러니까 실제로 손해보는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강력히 반박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유승민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캠프가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지나치게 제기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요,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특히 우리 야권에서는요, 여권하고 다른 경선을 해야 돼요.
지금 여권에서 반 이재명을 때 얼마나, 그리고 또 이재명 측에서 다른 이낙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또 얼마나 또 때렸어요. 이런 지나친 네거티브는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꼭 어느 후보가 됐든지 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윤 총장 측도 이준석 대표에게 불신을 느낄 만한 단초가 있었다라는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이준석의 태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내 앞에서도 태도가 불손하고 할 말 다 한다. 오히려 저는 역차별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당직에 아무도 못 갔다. 사퇴한 서병수는 저랑 당 안에서 가장 극과 극인 분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요, 진짜 인사 안 한다. 젊은 사람이 어지간하면 고개도 숙이고 하는데 저를 보고 그냥 인사를 하는 듯 마는 듯 이런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둘이서 가깝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견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흔들지 말라 이런 비판, 그리고 가깝지 않다 이런 강변 입장 발표가 있고, 그런데 과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응해달라, 이렇게 지금 왜 부동산 문제 검증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혹을 깔고 비판하고 입장문을 내놓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비전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이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대선 예비 후보 부동산 전수조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 불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든지 얼마든지 다 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위법 의혹 12명 중 6명의 탈당 요구, 제명 처분을 국민의힘에서 내리게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원래 여야가 지난 봄에 합의한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지금의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끝날 게 아니라 특검하자 이겁니다. 특검. 그리고 당사자가 소명을 하겠다고 하면 소명을 일단 들어주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시종일관 말씀을 드리지만 여든 야든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이 제일 확실하다. 그 다음에는 특검이 안 될 경우에는 검찰, 경찰, 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서 합동 수사를 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요,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조사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무슨 범죄 혐의가 드러나야 특검을 하는 것이다. LH 사태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그리고요, 캠프수 5명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은 부담을 주기 싫다고 사의를 표명하셔서 수용했고, 한 분은 당에 소명 자료를 낸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 모두가 또 전부 다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미 부동산 전수검사 받는데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원희룡 지사도 대선 후보라면 모든 인생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하자. 부동산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 장부 문제 때문에 지금 야권에 있는 다른 주자들이 윤 총장한테 부동산 문제도 전부 전수검사 받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 장부 문제는 이미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는 앞으로도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래서요, 이 대선 캠프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도 이 부동산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수 검사를 받자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면 유승민과 홍준표 이 두 후보는 여론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홍준표 의원의 여론조사 지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건 역선택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표를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역선택 조항, 방지 조항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다른 최재형,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 이런 분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와 이 유승민 두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뜨는 후보가 원희룡과 최재형이라는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처음에 반짝하다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 후원금 모집 실적을 얘기할 적에도 후보 사퇴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조금 나왔는데 이건 사실 문이다. 이래서 이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일부 캠프진이 말이죠. 일부 캠프 실무진 차원에서는 업무에서 손을 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쪽의 캠프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하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연합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보이고 국민에게, 그리고 이 국민이 이런 것을 받아주시면 지지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원론적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 생각보다 여론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상당히 충격에 빠지고 있는 분위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행간 보도를 통해서도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11, 12월 달에 추미애가 2달짜리 징계를 하려다가 법원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복귀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작년 11월, 12월 달에 본래 뭐 징계위를 그러니까 감찰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징계위를 열어야 되는데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반드시 열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추미애가 몰래 슬그머니 감찰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즉 반드시 머스트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머스트가 아니게 슬그머니 규정을 바꿨어요. 근데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감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가 얘기했던 징계,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여기서 당시에 2020년 12월 1일 날 감찰위원회가 열려갖고 7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의를 딱 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겼느냐.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아니라 한 8개월 됐지 않습니까? 8개월이 된 사이에 추미애가 박범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추미애 때 이 감찰위원들이 박범계가 들어선 이후에 최근에 전부 다 반대했던 사람들, 즉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반대했던 사람들 7명 중에서 5명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감찰위원회 임기가 보통 1년이라고 그래요. 위원장, 부위원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통상 연임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이요, 동시에 1년 만에 잘려나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니, 윤 총장한테 이번 7명, 전부 다 7명 중에 5명이 말이죠, 전부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 부적절하다, 이 판결을 내린 사람들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임기 연장도 없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동시에 바꿔버렸어요. 이 정도가 되면 박범계가, 그리고 현 정권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제재를 하려고 정무적으로 뛰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요, 이건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찰위를 떠난 이번에 의원들은, 위원장에는 우선 강동범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위원장이었던 송동호 연세대 교수, 그 다음에 이수정 경리대 교수, 그 다음에 류희림 전 YTN 플러스 대표이사, 이주형 울산지검장,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번에 잘렸다고 그래요. 자, 이러니 박범계,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게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법무부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아니야, 보복이 아니고 다양성 확보하려고 하는 거야. 예. 다른 이유는 없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걸 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정경심 교수의 신상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23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31일부로 동양대 교수 자리를 이제 면직 처분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3일 날 동양대에서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가 열려가지고요, 31일자로 면직 처리를 하기로 했고, 정경심 교수도 학교 측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이 벌어진 이후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는 집안 사정을 이유로 해서 휴직을 연장을 쭉 해왔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번에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31일 날 휴직이 만료된다고 그래요. 1년짜리니까. 그래서 만료일을 앞두고 학교 측에서 이제 교수직은 말하자면 면직시킨 거죠. 면직 처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징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징계. 당연히 징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양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수직은 박탈했지만은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조민이 합격 취소한다, 그러니까 합격 취소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청와대 청원판에 25만 명이나 동의를 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국 지지 세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식해서 동양대가 교직만 박탈하고 이 징계는 처리 안 했다. 그래서 징계 처리 안 했다는 얘기는요, 연금을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재취업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더라도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동양대 이러한 조치 역시 힘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요, 꼭 주변 동료들한테 많이 좀 권유해서 제가 한 80만 정도의 대군을 모셔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이 비판 여론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